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네온 사인이 번져 흐릿한 빛의 강을 이루었고 아스팔트 위로는 도시의 소음과 빗줄기가 뒤섞여 처연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이수지는 편의점 카운터에 기댄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훅 끼쳐오는 축축한 공기는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처럼 무겁고 끈질겼다. 26, 그녀의 삶은 이 작은 편의점과 옥탑방을 오가는 궤도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교대 시간이 되자 수지는 낡은 우산을 펼쳐들고 빗속으로 나섰다.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쓰레기통 옆 비를 피할 수도 없는 처마 밑에서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남자는 값비싼 재질이었음이 분명하지만 이제는 누더기가 된 코트를 입고 빗물과 오물로 뒤엉킨 머리카락을 한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도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냉혹한 그림자 그 자체였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려 했다.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경고와 함께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질 수는 없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남자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 같은 지성의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텅 빈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과 혼란, 그리고 사무치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수진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마치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처럼 원래의 고귀한 형태를 잃어버렸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처럼 보였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저녁 식사로 사둔 따뜻한 김밥과 컵라면이 담긴 봉투를 남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남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수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우산을 남자 쪽으로 기울여 주었다. 좁은 우산 아래로 두 사람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울렸다.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수지는 더 이상 그를 이곳에 혼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결정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수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서세요. 여긴 너무 추워요. 저희 집으로 가요. 남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고는 그의 팔을 잡고 부축했다. 남자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오랜 굶주림으로 쇠약해진 그의 몸을 이끌고 수지는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인 옥탑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옥탑방은 좁고 낡았지만 수진의 손길이 다 아늑하고 정갈했다. 그녀는 남자를 작은 방 한쪽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엉킨 머리카락과 때를 닦아내자 희미하게 남아 남자의 본래 윤곽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깊은 눈매는 그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모든 기억을 잃은 듯 아이처럼 멍하니 수진이 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었다. 수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남자에게 건넸다. 그리고 자신이 먹으려 했던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컵라면을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음식을 먹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수지는 젓가락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드세요. 괜찮아요. 그 말에 남자는 마침내
천천히 면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날 밤 남자는 수진의 작은 방 한쪽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잠이 들었다. 수진은 잠든 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잠결에도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분명 끔찍한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리라. 수진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차가운 골목에서 한 남자를 데려온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눈빛 속에서 발견한 꺼져가는 인간성의 불씨를 외면할 수 없었던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에게 말을 거는 대신 조용히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며 흘끗 그를 쳐다보았다. 남자는 창밖의 분주한 도시 풍경을 낯선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수지는 작은 메모지에 저녁에 돌아올게요. 편히 쉬세요 라고 적어두고 집을 나섰다. 편의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루 종일 수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집에 혼자 있을 남자가 마음에 걸렸다. 그가 갑자기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은 그가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옥탑방 문을 열었을 때 남자는 아침에 그녀가 보고 나갔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수진을 보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가 보인 첫 번째 제대로 된 반응이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수지는 남자에게 준이라는 임시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수진의 일상을 관찰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수진이 어질러 놓은 책들을 종류별로 정리해 놓거나 고장난 작은 라디오를 분해했다가 완벽하게 수리해 놓는 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시장에서 사다 놓은 야채들로 만든 서툰 요리가 놓여 있었다. 준이 만든 것이 분명했다. 맛은 없었지만 수지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한 감동을 느꼈다. 그녀가 고마워요 라고 말하자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니,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시작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은 조금씩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골목에서 떨던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수진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고 낡은 신문을 주워와 경제면을 정독했다. 그는 특히 기업 인수합병이나 주식시장에 관한 기사를 볼 때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고 가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떠올리려는 듯 격렬한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다. 수지는 그런 그의 모습을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수진의 곁에 있는 남루한 행색의 남자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주는 세상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비가 쏟아졌다.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깬 수지는 준이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안 돼, 미녀가. 왜? 수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온기가 전해지자 그는 거짓말처럼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짙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이, 조각들이 보여, 불, 자동차, 배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얼굴을 감쌌다. 수지는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굳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수지는 직감했다. 그의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그가 기억을 되찾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함께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차가운 서울의 밤, 낡은 옥탑방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강이 되어 세차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다. 이제 그 씨앗은 혹독한 현실의 비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수지는 잠든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녀의 결심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와도 같았다. 며칠 후 주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혼자 나섰다. 그는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경제신문과 경영학 서적들을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지식의 파편들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며 재조립되고 있었다. 그는 선진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 이름은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고리임이 틀림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길거리 TV에서 방영되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젊고 야심만만한 기업인이 선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이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준의 머릿속을 꿰뚫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덮쳤다. 빗속에서 들었던 자신의 잠꼬대, 미녀가, 왜? 라는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잊혔던 과거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그는 수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은 그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렸다. 더 이상 혼란과 공허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며 피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되찾기로 결심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수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그의 변화가 반가웠다. 그녀가 구해준 남자는 이제 스스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의 생각을 했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기 위해 일부러 먼 시장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그로 인해 더 이상 단조롭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이 긴장과 기대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그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돕기 위해 그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의 책들을 사다 주기도 했다. 어느 날 수진이 건네준 경영 전략에 관한 책을 읽던 주는 책의 한 구절에 밑줄을 그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되 그보다 한 수 위에서 하는 것이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책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서울의 야경이 아닌 거대한 복수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수진 몰래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험한 공사판 일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견뎌냈다. 낮에는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얻은 지식으로 무너진 제국을 재건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지만 눈빛만은 날이 갈수록 형형하게 빛났다. 수지는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저 묵묵히 그를 위해 더 따뜻한 밥을 지어줄 뿐이었다. 수진의 믿음과 준의 결의가 낡은 옥탑방 안에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세상은 아직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두 사람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한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막 일막을 올리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격동의 드라마를 예고하듯 서울의 밤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고 지나갔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울의 겨울은 더욱 깊어졌고 옥탑방의 작은 창문에는 밤마다 차가운 성에가 꼈다. 이수진의 삶은 준이라는 이름의 남자로 인해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진의 동정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아침이면 수진보다 먼저 일어나 낡은 라디오를 켜고 저녁이면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책을 읽으며 기다렸다. 그의 비범함이 처음 드러난 것은 사소한 계기에서였다. 수진이 이삿짐을 싸는 친구를 돕기 위해 낡은 신문지 뭉치를 가져온 날이었다. 준은 무심코 신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은 잉크가 희미해진 경제면의 주식 시세표에 고정되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시점에서 태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한 건 어리석은 판단이야. 곧 기술 제휴 발표가 있을 텐데. 수지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기억도 잃은 사람이 무엇을 알겠는가. 하지만 며칠 뒤 편의점에서 손님이 보고 있던 경제뉴스에서 태성전자, 미국 IT 기업과 대규모 기술 제휴 체결, 주가 상한가라는 헤드라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가 본 것은 몇 주나 지난 신문이었다. 그는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정확하게 시장의 흐름을 예측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진이 과제를 위해 사용하던 낡은 노트북이 전원조차 켜지지 않게 된 일이 있었다. 수리점에 갈 돈이 없어 막막해하던 그녀에게 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노트북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수진의 작은 화장품 상자에서 실핀과 손톱깎이를 빌려갔다. 그리고는 놀랍도록 정교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평생 이 일을 해온 전문가처럼 보였다. 몇 시간 후 그는 완벽하게 부칭된 노트북을 수진에게 건넸다. 메인보드의 낡은 콘덴서 문제였어. 임시 방편으로 고쳐뒀지만 조만간 교체해야 할 거야. 그는 전문적인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다. 수지는 화면에 뜬 자신의 바탕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느냐고 물을 수조차 없었다. 그의 눈빛은 원래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듯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기 때문이다. 준의 기이한 능력은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그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어설픈 기업 경영 장면에 실소를 터뜨리며 적대적 인수합병과 방어 전략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는 또한 수진이 가끔 사오는 잡지에 실린 외국어 기사를 더듬거리면서도 그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지식의 도서관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도서관의 열쇠는 잃어버린 상태였다.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연민으로 시작된 감정은 이제 경외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어떤 이유로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왕자일까? 아니면 위험한 과거를 숨기고 있는 도망자일까? 그녀는 밤에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수없이 많은 상상을 했다. 하지만 어떤 상상도 그의 깊은 눈 속에 담긴 슬픔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주는 수진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항상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다. 수진은 낡은 옷만 입는 그를 위해 큰 마음 먹고 저렴한 스웨터 한 벌을 사주었다. 그는 새 옷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고맙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수지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조용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집주인 할머니의 방문 때문이었다. 월세를 받으러 왔던 할머니는 집안에 있는 준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학생, 저 남자는 누구야? 험한 세상에 아무나 들여서는 못 써. 할머니의 경계심 가득한 말은 수진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주는 그런 그녀의 기색을 알아차렸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서툰 솜씨로 깎은 사과 한 조각을 건넸다. 나 때문에 힘든가?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속상해서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가 기댈 곳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사무치게 밀려왔다. 그 순간 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툴지만 따뜻한 위로였다. 내가 반드시 갚겠다. 이 모든 것.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굳은 맹세처럼 들렸다. 수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다 해도 이 사람만은 내 곁에 있겠구나. 그녀는 알 수 없는 강한 믿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 그 자체가 되었다. 준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몸과 정신은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혹독하게 체력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다부진 근육을 되찾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나 서서히 포효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TV 뉴스에서 선진그룹에 대한 특집 보도가 흘러나왔다. 젊은 총수 강민혁 회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아래 선진그룹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지는 무심코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준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화면 속 강민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찻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의 눈앞에 깨진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전복되는 검은 세단, 배신감에 찬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익숙한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뜨거운 화염.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그의 뇌리를 쉴 새 없이 핥히고 지나갔다. 수지는 놀라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준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그녀가 그의 등을 쓸어주자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불타는 듯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강민혁을 향해 증오가 담긴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민혁. 그것은 그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이름을 처음으로 내뱉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주는 더욱 과묵해졌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은 듯 했다. 그는 복수를 준비해야 했다.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자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 그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가야만 했다. 그는 수진에게 자신의 고통을 내비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수진은 그의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어깨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어두웠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었다. 지금 그녀의 곁에 있는 이 남자가 그녀에게는 전부였다. 어느 늦은 밤 수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주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선진그룹의 지배구조, 재무제표, 그리고 강민혁 회장의 모든 공식적인 행적을 분석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정보를 훑어내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하나의 거대한 전략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이 자신만만하게 구축해 놓은 왕국에 아주 작은 균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근에 인수한 작은 바이오 벤처 회사였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인수합병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교묘한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작은 틈이었다. 하지만 과거 기업의 제왕이었던 그의 눈에는 그것이 아킬레스건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 목표가 정해졌다. 그는 이 작은 균열을 파고들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것이다. 물론 지금의 그에게는 자본도 인맥도 신분도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명석한 두뇌와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한 여자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가는 암살자처럼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런 그의 변화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든 그의 편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가며 묵묵히 생활비를 벌었다. 그녀의 작지만 견고한 지지는 그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주는 공사판에서 번 돈을 몽땅 털어 낡은 중고 양복 한 벌을 샀다. 그리고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수진 씨,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줄 수 있겠소? 그는 더 이상 준이라는 임시 이름 뒤에 숨어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신분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지훈, 어때요?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강지훈. 남자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입에 잘 맞았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은 이름이군. 이제부터 내 이름은 강지훈이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복수를 꿈꾸는 전략가로 다시 태어났다. 옥탑방의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그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남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공허함을 벗고 미래를 향한 날카로운 의지로 채워졌다. 이수진은 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그가 걷고자 하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가 거대한 어둠과 싸우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두려움보다는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중대한 결심을 한 표정으로 지훈 앞에 섰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결혼해요. 지훈은 예상치 못한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결혼이라니. 과거도 가진 것도 없는 자신에게 그녀의 인생 전부를 걸겠다는 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빼려 했다. 수진 씨,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복수가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를 자신의 아내라는 족쇄로 묶어둘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더 안전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수진의 의지는 단호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미래에 무엇이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그걸 세상에 증명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의 확고한 믿음 앞에서 지우는 더 이상 거절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혼하겠다는 딸의 말에 어머니는 처음에는 기뻐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묻는 질문에 수진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변했다. 정신 차려라, 이하토.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살아. 어머니의 절규는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 속에서 두 사람은 작은 구청으로 향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축복해주는 하객도 없었다. 낡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여자. 두 사람은 창고 직원의 무심한 안내에 따라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했다. 지훈은 강지훈이라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그 옆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히는 순간 그는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구청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남산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맞잡은 두 손은 따뜻했다.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사랑을 속삭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반지도 거창한 맹세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굳건한 신뢰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냉혹한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구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 선진그룹의 회장실에서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강민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지배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회사의 분기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모든 수치가 경이로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믿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강민혁이 개인적으로 의뢰한 비밀 보고서였다. 2년 전 자신의 사촌 형인 강지훈이 빗길 교통사고로 실종된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였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다. 차량은 절벽 아래로 추락해 폭발했고 시신은 찾을 수 없었지만 생존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 경찰은 이미 사고사로 종결한 지 오래였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무능하고 이상주의자였던 사촌형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선진그룹은 이제 온전히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시처럼 밝힌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문구가 그의 신경을 끊임없이 거슬렀다. 만에 하나 그가 살아있다면 김 비서 아직도 그놈의 흔적은 없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전국의 모든 병원과 노숙자 쉼터까지 이잡듯이 뒤졌지만 비슷한 인상착의의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고의 충격으로 뼈조차 남지 않았을 겁니다. 강민혁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는 김 비서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렇게 쉽게 죽을 놈이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계속 찾아봐. 죽었으면 뼈라도 찾아내. 살았으면 산채로 내 앞에 끌고 와. 그의 눈빛은 섬뜩한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원했다. 자신의 성공에 아주 작은 오점이라도 남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마지막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다. 그의 불안감은 그의 잔인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다시 옥탑방.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품에서 구겨진 혼인신고서를 꺼내 들었다. 자신과 수진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종이 한 장. 그것은 세상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한 증표였다. 종이를 만지는 그의 손끝에 수진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또다시 잊혔던 과거의 편린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 이번에는 그날의 기억이 훨씬 더 선명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하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그의 비서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 차를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사촌 동생 강민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형, 이제 그 자리 나한테 넘겨줄 때가 됐잖아. 차가 절벽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까지 지훈의 눈에는 민혁의 그 비정한 얼굴이 똑똑히 각인되었다. 배신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절망감.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혈육에 의해 저질러진 추악한 음모였다는 사실을.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잠든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든 그녀. 그녀는 자신을 구원해 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의 아내로 만들었다. 이제 그의 복수는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천사 같은 여자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악마가 되어 강민혁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노트북을 켰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방랑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낸 복수의 화신 강지훈이었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부터 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낡은 옥탑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진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절제된 힘과 명확한 목표 의식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평소보다 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배웅해 주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결심을 했든 그의 뒤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인력시장으로 가는 대신 시내의 한 공중 전화 박스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그가 기억해낸 유일한 아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그의 충직한 비서였던 오정석 실장이었다. 그는 사고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었지만 그의 생사는 알 수 없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기억 속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다, 강지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격한 감정이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첫 번째 아군이 생겼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을 싣고 지나갔다. 낡고 비좁은 옥탑방은 두 사람의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벽에는 함께 찍은 어설픈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고 작은 창가에는 수진이 정성껏 가꾼 화분이 푸른 잎을 틔우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진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배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불러 있었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저녁에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낡은 가구를 손질하는 자상한 남편이었다. 3년간의 고된 노동은 그의 몸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수진의 사랑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그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매일같이 깨닫고 있었다. 아침이면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수진을 위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몸이 무거워진 아내를 위한 그의 작은 배려였다. 두 사람은 좁은 밥상에 마주 앉아 특별할 것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간밤에 아기가 발로 찼다는 이야기, 오늘 현장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들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도시가 잠들면 강지훈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수진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그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사랑스러운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몇 겹의 보안 프로그램을 거쳐 비밀스러운 공간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선진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오정석 실장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선진그룹 내부의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강민혁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약점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거대한 그물망을 짜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수만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낮의 노동보다 더 치열한 밤의 전쟁이었다. 때로는 끔찍한 악몽이 그의 잠을 방해했다. 그는 꿈속에서 몇 번이고 그날의 사고를 반복해서 겪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자동차,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
그리고 자신을 비웃으며 내려다보던 강민혁의 잔인한 얼굴.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잠자던 수지는 잠결에도 그의 등을 토닥여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남편의 악몽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몰랐지만 그저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을 뿐이었다. 수진의 존재는 지훈에게 유일한 구원이었다. 복수심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할 때마다 그는 수진과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그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차가운 증오가 아닌 뜨거운 사랑을 동력으로 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 씨, 당신은 지금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녀는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과 결혼하여 이런 고된 삶을 사는 것이 미안하고 안쓰러웠다. 지우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 당신과 우리 아기가 내 세상의 전부야.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삶이 이전에 그 어떤 화려했던 시절보다도 더 가치 있고 행복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약속할게. 당신과 우리 아기에게 더 좋은 세상을 선물하겠다고.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수지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의 약속이 단순한 위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가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를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방식이었다. 시간은 흘러 수진의 출산일이 가까워졌다. 지훈은 낮에는 더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오정석 실장을 통해 강민혁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이제 반격을 위한 최소한의 실탄은 마련된 셈이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싶었다.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그의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가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선진그룹의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던 강지훈, 그는 오만했고 세상을 몰랐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는 비로소 세상의 진짜 모습과 소중한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지금의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지혜로웠다. 나락으로의 추락은 그에게 날개를 앗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더 강한 힘을 주었다. 출산을 며칠 앞둔 어느 밤, 잠들어 있던 수진의 배 위로 지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러자 마치 아빠의 손길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뱃속의 아기가 강하게 발길질을 했다. 지훈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그는 뱃속의 아기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야, 아빠가 곧 갈게. 너와 엄마를 위한 세상을 되찾으러. 그의 눈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향해 있었다. 저 높은 곳에서 화려한 불빛을 내뿜는 선진그룹의 본사 건물이 보였다. 저곳은 원래 그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는 머지않아 그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견고한 성의 주인이 될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앞두고 그의 복수의 칼날은 더욱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행복한 나날들 속에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았다. 평범한 행복과 처절한 복수 계획.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강지훈이라는 남자 안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균형이 깨지고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옥탑방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의 핵이 자라고 있었다. 옥탑방의 낡은 창문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오던 날, 이수지는 진통 끝에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작고 낡은 동네 병원이었지만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공간이 되었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핏덩이 같은 아들을 받아 안았다. 아이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기의 이름은 타요라고 지었다. 클테, 밝을, 오. 세상을 크고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다. 태호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부부는 가난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다. 지우는 낮에는 더욱 성실히 일했고 밤에는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서툰 아빠 노릇에 최선을 다했다. 태호의 비범함은 아주 어릴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통의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무렵 태호는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의 특정 단어에 정확하게 반응했다. 돌이 지나자 그는 색깔 블록을 무작위로 쌓는 대신 색깔과 모양에 따라 완벽하게 분류하여 줄을 세웠다. 그의 작은 눈은 세상을 놀라운 집중력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했다. 3살이 되던 해 태호의 천재성은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태호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사자가 어흥하고 울었어요. 수진이 문장을 읽어주자 태호는 작은 손가락으로 다음 페이지의 문장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다. 얼룩말이 깜짝 놀라 달아났어요. 수진과 지훈은 숨을 멈췄다. 아무도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태호는 어깨너머로 본 글자들을 스스로 조합하여 읽는 법을 터득한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태호는 숫자에 경이로운 재능을 보였다. 구구단을 외우는 것을 넘어 세 자릿수 덧셈과 뺄셈을 암산으로 해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숫자로 이해하려는 듯했다. 아빠, 저기 가는 버스에는 바퀴가 4개 있고 창문은 16개가 있어. 그럼 바퀴랑 창문은 전부 20개네. 그의 질문은 끝이 없었고 그 깊이는 어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훈과 수지는 아들의 천재성에 기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특별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들에게는 값비싼 영재 교육을 시킬 돈도 아이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이의 호기심을 존중해주며 평범한 아이처럼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뿐이었다. 태호가 5살이 되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지우는 낡은 노트북으로 선진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선진바이오의 내부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찾아낸 가장 취약한 골이었다. 하지만 외부에서 뚫고 들어갈 결정적인 허점을 찾지 못해 몇 주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때 수진이 저녁거리를 사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그를 불렀다. 지우는 분석하던 창을 그대로 열어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호야, 아빠, 엄마 잠깐 시장 다녀올게. 얌전히 놀고 있어. 태호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가 집을 나간 후 태호는 조립하던 로봇이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자 흥미를 잃고 아빠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의 작은 눈에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로 가득 찬 노트북 화면이 들어왔다.
태호는 아빠가 늘 하던 것처럼 키보드 위에 작은 손을 올려놓았다. 그는 해킹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빠의 흉내를 내며 놀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의미 없이 자판을 두드리고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뇌는 어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했다. 그는 복잡한 코드의 나열 속에서 다른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마치 잘 짜인 옷감에 올이 하나 풀려 있는 것처럼. 지훈과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태호는 노트북 앞에 서서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태호가 자신의 중요한 작업 파일을 망가뜨렸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태호야, 아빠 컴퓨터는 만지면 안 된다고 했지? 그가 다급하게 말하며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태호의 손가락은 시스템의 백도어로 이어지는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유지보수용 포트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태호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여기 문이 이상해. 다른 문들은 다 잠겨 있는데 이 문만 살짝 열려 있어. 지우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몇 주 동안 찾아 헤매던 그 결정적인 취약점을 5살짜리 아들이 단 몇 분 만에 그것도 우연히 발견해낸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다. 태호의 천재성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아이는 복잡한 시스템의 본질적인 논리 구조와 그 허점을 직관적으로 꿰뚫어 본 것이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흥분과 함께 섬뜩한 공포가 교차했다. 아들의 이 경이로운 능력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아이를 가장 위험한 표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저주였다. 만약 강민혁이나 그의 적들이 태호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들을 떠올렸다. 그는 아들을 자신의 복수 계획에 조금이라도 연루시킬 수 없었다. 그는 노트북을 소리나게 닫았다. 그리고는 태호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는 아들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하지만 다음부터 아빠 컴퓨터는 절대 만지면 안 돼. 약속.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얼굴 위로 그는 자신의 어두운 미래를 겹쳐보았다. 그는 아들의 천재성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세상의 눈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적인 강민혁으로부터 그는 아들이 평범하고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아들에게 평범함을 허락하지 않은 듯했다.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노트북을 켰다. 그는 태호가 발견한 그 열린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것은 신이 자신에게 준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이었다. 그는 이 문을 통해 지옥으로 들어가 원수를 심판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이 지옥불에 조금도 그을리지 않게 지켜내야만 했다. 그의 어깨에 얹힌 책임의 무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그의 복수 계획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의 아들, 강태호는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비밀 병기가 될 수도 있었다. 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아들의 재능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 보여준 통찰력을 통해 그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깨달았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한번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5살짜리 어린 천재가 잠들어 있었다. 강태호가 발견한 시스템의 취약점은 강지훈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라는 어두운 미로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아들의 천재성을 직접적인 무기로 사용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대신 그는 아들이 열어준 문을 통해 적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었다. 선진 바이오, 강민혁의 비자금 창구이자 가장 부실한 고리. 그는 그곳을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았다. 전쟁에는 군자금이 필요했다. 지우는 지난 몇 년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번 돈과 수진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쌈짓돈처럼 모아온 돈을 모두 합쳤다. 태호의 분유값과 월세를 제외하고 나니 손에 쥐어진 것은 고작 몇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그의 가족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다. 이 돈을 잃는다는 것은 가족을 다시 길거리로 내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짓눌렸다. 그는 세상에 없는 유령이 되어야 했다. 그는 용산의 어두운 뒷골목을 찾아가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구했다. 완벽한 타인의 이름으로 그는 금융 시스템 안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유령 계좌를 만들었다. 수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며 둘러댔지만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등산객으로 위장하고 북한산의 한적한 약수터에서 오정석 실장을 만났다. 3년 만의 재회였다. 오 실장은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지훈을 알아보는 순간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날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는 강민혁 밑에서 굴욕을 견디며 언젠가 돌아올 주군을 위해 묵묵히 칼을 갈고 있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오 실장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에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말했다. 오 실장, 오랜만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분석한 선진바이오의 문제점을 설명했고, 오 실장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들을 보태어 그의 가설을 완성시켜 주었다. 오 실장의 정보에 따르면 선진바이오 측은 임상 3상에 실패한 신약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곧 발표할 예정이었다. 주가를 폭등시킨 뒤 유상증자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그중 일부를 강민혁의 비자금으로 빼돌리려는 속셈이었다. 태호가 발견한 열린 문은 바로 이 데이터가 조작되고 있다는 증거가 새어나오는 통로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우는 PC방 구석자리에 앉아 유령 계좌에 접속했다. 그의 눈앞에는 선진 바이오의 주식거래 창이 떠 있었다.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주가는 기대감에 연일 폭등하고 있었다. 모든 개미 투자자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흐름에 역행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니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선진 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한다는 쪽에 모든 것을 걸었다. 공매도였다. 그는 단순한 공매도가 아닌 원금의 수십 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 만약 그의 예측이 틀린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 버튼 위에서 잠시 멈칫했다. 수진과 태호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매도 버튼을 클릭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첫 번째 화살이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선진 바이오는 예상대로 임상 3상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언론은 찬사를 쏟아냈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치솟아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훈의 계좌는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하며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PC방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오직 지훈만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오정석 실장이 지훈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가장 공격적인 성향의 인터넷 경제 매체 기자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조작되지 않은 진짜 임상 데이터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특종에 굶주려 있던 기자는 파일을 열어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단독 기사가 터져 나오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선진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충격,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천국에 있던 주가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 상한가를 기록했던 주식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며 하한가로 직행했다. 투자자들의 비명이 시장을 뒤덮었고 선진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지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의 계좌는 기적처럼 되살아나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몇백만 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억 원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처절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유령처럼 PC방을 빠져나왔다. 선진그룹 회장실. 강민혁은 보고를 받고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했다. 이런 무능한 놈들, 뒤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는 선진바이오 대표를 즉시 해임하고 법무팀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분노했지만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의 거대한 제국에서 이 정도의 손실은 그저 작은 생채기에 불과했다. 이번 공매도로 돈을 번 놈들이 누군지 알아봐. 운 좋게 정보 좀 주워들은 개미들이겠지. 세무조사든 뭐든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전부 뱉어내게 만들어. 그는 이번 사태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세력의 소행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운 좋은 하이에나 몇 마리가 꼬였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의 치명적인 오만함은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겨누고 있는 저격수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훈은 대포 통장에 들어온 거액의 수익금을 여러 개의 안전한 계좌로 분산시켰다. 그는 이제 복수를 위한 최소한의 실탄을 확보했다. 그는 조용히 잠든 수진과 태호의 곁에 누웠다. 가족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안도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를 다졌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첫 전투는 승리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대포폰을 꺼내 오정석 실장에게 단 한 단어의 메시지를 보냈다. 시작. 선진 바이오 사태는 강민혁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처음에는 무능한 부하들의 실수와 운 좋은 투기꾼의 소행으로 치부했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배후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직감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정보 유출의 타이밍, 공매도 세력의 과감한 베팅, 그리고 여론을 뒤흔든 기사의 폭발력까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잘 짜인 각본에 의한 정교한 공격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정보팀,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그림자 조직을 소환했다. 유령을 잡아와 이번 공매도로 돈을 번 놈의 실체를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끌고 와.
강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편 강지훈은 복수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 그는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가족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외곽의 작지만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이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나는 옥탑방이 아니었다. 수지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태우는 난생 처음 가져보는 작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다. 지우는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었다. 수진에게는 작은 온라인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제 그는 온전히 자신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다. 그는 새 집의 서재를 자신만의 작전실로 꾸몄다. 최신형 컴퓨터와 여러 대의 모니터, 그리고 선진 그룹의 조직도가 벽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만 움직이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성체를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강민혁의 그림자 조직은 무서운 속도로 유령의 흔적을 추적해오고 있었다. 그들은 대포폰이 개통된 지역의 모든 CCTV를 분석했고, 대포 통장에 원래 명의자였던 노숙자를 찾아내 몽타주를 확보했다. 비록 조악한 몽타주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강지훈의 과거 모습과 희미하게 닮아 있었다. 수사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감지되었다. 지훈은 오정석 실장과 다음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오 실장이 미행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번 동선을 바꾸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복잡한 재래시장 안에서 자신들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두 명의 남자를 발견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행인의 것이 아니었다.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지훈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즉시 오 실장에게 미행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는 시장의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과거길 위에서의 생존 본능을 되살렸다. 그는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를 뱀처럼 빠져나가고 좁은 골목길을 미로처럼 넘나들며 추적자들을 따돌렸다. 가까스로 그들을 떨쳐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강민혁은 유령을 놓쳤다는 보고에 더욱 난폭해졌다. 그의 의심은 이제 내부로 향했다. 그는 이번 정보 유출이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과거 강지훈에게 충성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는 배신자 색출이라는 명목 아래 무자비한 숙청을 시작했다. 수십 년간 회사에 몸바쳤던 임원들이 하루아 셔츠룸에 쫓겨났고 회사 내부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오정석 실장의 입지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다. 지훈은 이제 공격보다 방어에 더 집중해야만 했다. 그는 집 주변에 최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에 특수 필름을 부착했다. 그는 또한 수진에게 호신술의 기본 동작 몇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그래.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지. 그는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긴장감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수지는 남편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온라인 사업은 그를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히게 만들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져갔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서재로 들어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한테는 말해줄 수 없어요? 지우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무거운 짐을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진실을 아는 순간 그녀 또한 위험한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었다. 그는 돌아서서 아내를 마주보고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걱정하지 마. 그냥 사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내가 약속했잖아. 당신과 태호를 꼭 지켜주겠다고. 나만 믿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을 믿기로 했다. 그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든 자신은 그의 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그의 지친 등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두 사람의 침묵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 앞 골목 끝에 한참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강민혁의 그림자들이 마침내 자신의 성체 근처까지 맴돌기 시작한 것이다. 보이지 않던 수면 아래의 경류가 이제 그의 발밑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커튼을 쳤다. 그리고 마당에서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아들 태호를 바라보았다. 저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와도 기꺼이 싸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적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아야만 했다. 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렸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이었다. 집 앞에 나타났던 검은 세단은 강지훈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장이었다. 강민혁의 그림자들이 그의 턱 밑까지 추격해왔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제 수세에 몰린 채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적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만 했다. 지훈은 그날 밤으로 오정석 실장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없어, 오 실장.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해. 그때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 오정석 실장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강민혁의 집무실과 개인 금고에 접근하여 각종 비리 증거들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선진 그룹에 몸담으며 쌓아온 그의 연륜과 인맥은 거미줄처럼 얽힌 비밀 장부와 이면 계약서의 흔적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빼돌려진 서류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안전하게 지훈에게 전달되었다. 지훈은 밤을 새워가며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거대한 범죄의 지도를 완성해 나갔다. 강민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검은 돈의 흐름까지 그의 범죄 제국은 지훈의 손 안에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 바로 3년 전 지훈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교통사고가 강민혁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오 실장은 사고 직후 폐차 직전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기적적으로 회수했지만 심하게 파손되어 영상은 복구 불가능했고 음성 파일 역시 잡음이 심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원본 파일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오 실장은 강민혁이 자신만의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증거와 약점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개인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지훈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원본 파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비장의 카드인 셈이었다.
그 파일을 손에 넣는다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었다. 오 실장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강민혁의 신임을 얻고 있는 IT 보안팀의 젊은 직원을 몇 달에 걸쳐 설득하고 회유했다. 양심의 가책과 회유에 넘어간 직원은 마침내 목숨을 걸고 서버에 접근하여 문제의 암호화된 파일을 복사해내는데 성공했다. USB 하나에 담긴 파일, 선진 그룹의 운명이 걸린 이 작은 데이터 조각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마침내 지훈의 손에 들어왔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파일은 지훈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다중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잠겨 있었다. 현존하는 그 어떤 해독 프로그램으로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암호를 풀기 위해 매달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절망감이 짙게 드리워졌다. 강민혁의 감시망은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얻어낸 마지막 열쇠가 눈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위기였다. 그날도 지훈은 새벽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의미 없는 코드의 나열과 씨름하고 있었다. 피로와 좌절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였다. 잠에서 깬 아들 태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서재로 들어왔다. 아빠, 아직 안 자고 뭐 해요? 태호는 아빠의 무릎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기호와 숫자들의 행렬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지훈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지금 아주 어려운 숙제를 풀고 있거든. 태호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더니 화면의 한 부분을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빠, 근데 이 별 모양은 왜 계속 똑같이 춤을 춰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훈은 무심코 화면을 다시 보았다. 태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특수기호 배열이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그는 지금까지 암호를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했다. 하지만 태호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그림, 춤을 추는 별이라는 패턴으로 보인 것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과시욕과 예술가적 기질을 암호에 섞어 넣은 것이었다. 이것은 수학 문제가 아니라 패턴을 읽어내는 시각적인 퍼즐이었다. 지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태호가 발견한 그 별의 춤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독 코드를 입력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수십 겹으로 닫혀 있던 암호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화면에 복호화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내질렀다. 파일 안에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있었다. 3년 전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깨끗한 음질로 재생되었다. 브레이크에 손 좀 봐뒀어. 그냥 절벽으로 밀어버려. 시체는 찾을 생각도 말고 강민혁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외에도 정관계 로비 장부, 불법 자금 세탁 내역, 경쟁사, 기밀 탈취 증거 등 그의 모든 범죄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제왕을 단두대로 보낼 완벽한 증거였다. 지훈은 모든 데이터를 여러 개의 USB에 나누어 담았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벌이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2번이나 구해낸 것이었다. 그는 아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사랑스러움과 함께 아이를 이 위험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나와 빛의 세계에서 정면으로 승부를 벌일 시간이었다. 그는 오정석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무대를 준비해 주시오. 주주총회, 바로 그날이오.
거대한 그물은 모두 쳐졌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을 그물 안으로 몰아넣는 것뿐이었다. 복수의 마지막 장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선진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강민혁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지난 한 해의 경이로운 성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눈부신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현란하게 펼쳐졌다.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의 완벽한 지배자였고 모든 것은 그의 발 아래에 있는 듯 보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선진그룹은 저 강민혁과 함께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그가 연설을 마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강당 뒷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정적 속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 뒤에서 쏟아지는 빛 때문에 처음에는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강한 힘이 느껴졌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감히 회장의 연설을 방해한 이방인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기 위해 다가갔지만 남자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감히 그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남자는 중앙 통로를 따라 단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강민혁은 처음에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남자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마침내 창백한 공포로 물들어갔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오정석 실장이 남자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단상 위로 올라선 남자는 예비용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강당 전체가 그의 숨소리 하나까지 들릴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강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구나, 민혁아.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강민혁은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강지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자신이 죽였던 사촌 형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강지훈 회장님, 누군가 외쳤다. 강당 곳곳에서 경악과 충격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지훈은 더 이상 강민혁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주주들과 기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지난 5년간 여러분은 거대한 사기극에 속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민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였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어떻게 회사를 빠져나가 그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사기꾼,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조명 꺼. 저 미친놈 끌어내.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오정석 실장과 그를 따르는 몇몇 직원들이 무대 통제실을 장악한 상태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 나왔고 이 모든 상황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강민혁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자료로 선진 바이오를 비롯한 여러 계열사의 주가 조작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허위 공시, 그리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들의 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민혁이 쌓아 올린 성공 신화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은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닙니다. 이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혈육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살인 미수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 전체에 스산한 음성 파일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브레이크에 손 좀 봐뒀어. 그냥 절벽으로 밀어버려. 시체는 찾을 생각도 말고. 그것은 3년 전 블랙박스에 녹음된 강민혁의 목소리 원본이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소음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일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단상 위에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때 제왕이었던 남자와 지옥에서 돌아온 남자.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강민혁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자신의 사촌 동생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끝났다. 민혁아. 그 한마디가 강민혁의 모든 발악에 종지부를 찍었다. 바로 그때 강당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강민혁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강민혁 씨,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다. 강민혁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증오와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네가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는 이제 가장 비참한 죄수가 되어 자신의 왕국에서 끌려나가고 있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길고 길었던 전쟁을 마친 병사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엄청난 파괴의 흔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기도 했다. 강지훈은 단상 위에 홀로 서서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이제 다시 돌아왔다. 한 여자의 숭고한 사랑과 한 아이의 순수한 천재성, 그리고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꽃을 가슴에 품고서 대강당의 모든 조명이 오직 그만을 비추고 있었다. 강지훈의 폭로로 시작된 폭풍은 선진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민혁과 그의 핵심 측근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 거대한 혼돈의 중심에 5년 만에 돌아온 진짜 주인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정석 실장과 함께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은 무너진 제국을 재건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과정이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부패한 고리를 잘라내고 강민혁이 남긴 상처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갔다. 그의 리더십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전략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지도자였다. 몇 달 후, 지훈은 수감된 강민혁을 찾아갔다. 유리병 너머의 강민혁은 한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증오와 패배감에 사로잡힌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감히 나를, 이 모든 걸 망쳤어. 지훈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깊은 연민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너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를 거다. 미녀가 진정한 부와 힘이 무엇인지.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야. 믿음, 그리고 사랑이다. 네가 결코 갖지 못했던 것.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면회실을 나섰다. 그것이 두 사촌 형제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지훈의 기나긴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다. 용서도 증오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으로. 지훈이 세상의 폭풍과 싸우는 동안 수지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남편의 진짜 정체와 과거를 모두 알게 되었을 때 잠시 충격에 빠졌지만 그녀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선진그룹의 회장 강지훈이 아니라 비 오는 골목길에서 떨고 있던 남자, 그리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려주던 남편 강지훈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어색해하면서도 남편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마침내 선진그룹은 안정을 되찾았다. 강지훈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취임식 날 그는 단상에 올라 모든 임직원과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선진그룹은 이제 과거의 과오를 씻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익보다 윤리를, 성장보다 상생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모든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는 회장 직속으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그는 과거 자신을 구해준 세상의 작은 온기들을 잊지 않고 이제는 더 큰 온기로 세상에 보답하고자 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그의 가족이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했다. 주말이면 화려한 골프장 대신 아들 태호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은 수진의 미소와 태호의 웃음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지우는 수진과 태호의 손을 잡고 선진그룹 본사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있는 하늘 정원으로 올라왔다. 서울의 전경이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도시. 이제 그 도시는 그의 발 아래에 고요히 펼쳐져 있었다. 지훈은 아내와 아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의 시선은 아내 수진에게로 향했다. 차가운 골목길에서 내밀어준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구원이었고 그의 세상이었으며 그의 모든 것이었다. 고마워, 수진아.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아들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의 순수한 천재성은 굳게 닫힌 복수의 문을 열어준 예상치 못한 열쇠였다. 그는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자신처럼 아픔과 배신이 없는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아빠, 저기 별이 떠요. 태호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밤하늘에 하나둘씩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사랑스러운 남편이자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진정한 행복과 함께 그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들 가족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다.